북한군들은 이러한 내부 상황을 미리 잘 알고 파견 가게 된 걸까요?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북한군 이번 파병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예요. 본인들이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 없이 침략 전쟁에 동원돼서 끌려갔다. 그리고 가족들도 심지어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갔다 이런 건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요즘 병사들 뭐 핸드폰으로 통화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복무기간이 사실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길지만 북한군 복무기간이 13년이잖아요. 10년, 13년. 그리고 우리랑은 환경이 많이 달라요. 13년을 복무한다 그래도 그 기간에 휴가를 가는 게 뭐 한두 번? 이 정도밖에 안 된다잖아요. 우리처럼 뭐 1년에 한 번, 두 번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런다는 게 그렇게 우리처럼 부대에 금방 돼가지고 상을 치르러 나오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그냥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해외로 낯선 곳으로 죽을지도 모르는 곳으로 가는데도 가족들한테 통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속는 건 아니겠죠. 어느 순간 우크라이나로 간다는 건 알았겠죠. 특히 지금 뭐 폭풍군단이라 그러는 북한군 11군단 그 정예부대 그 병력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출발을 해가지고 그 청진하고 이쪽 지역에서 동해안 지역에서 러시아 수송함을 타고 블라디보스톡을 갔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집단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과정에서 어디로 간다 이런 건 당연히 알았을 텐데 그게 북한 주민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소문이 점점 외부로부터 번져가겠죠. 북한 내부 주민들은 이러한 파병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인가요? 본격적으로 모르는 것 같아요. 북한 내부 매체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북한 군인이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또 공개적으로 이 병사들이 북한 내부에서 환송 행사를 했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북한의 이 병력들이 우크라이나 전투 현장은 물론이고 블라디보스톡에서 훈련받는 현지적으로 훈련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공식적으로 노출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좀 비밀리에 김정은은 이거를 진행하려는 것 같아요. 명분이 없다고 자기도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게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물론 지난 6월에 푸틴하고 김정은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둘 사이를 이제 규정을 하면서 침략을 받을 때 군사적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데 따라서 파병된다는 이런 명분을 북한은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런 데 따라서 이제 북한이 파병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이제 좀 자신들이 보기에도 정당하지 않은 게 있는 거죠. 그 유엔 헌장 51조를 이제 북한이 들먹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침략당했을 때 이제 혈맹 관계를 맺은 조약을 맺은 상황에서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사실은 결정적인 거는 문제는 뭐냐면 유엔 헌장 51조는 침략을 당했을 때 그 침략당한 국가를 돕는 걸로 하지 불법 침공한 러시아를 돕는 거는 그거 자체가 유엔 헌장에서도 허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강제 조항이 있어요. 유엔 헌장에 2조 사항에 보면 무력 위협이나 사용을 하는 거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이 조항도 다 위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명분을 내세우며 주장을 하지만 공개적으로 군복을 입혀서 환송 행사를 하고 공식으로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러시아 지원을 해서 파병한다 이렇게 밝히질 못하는 거죠. 사실을 알게 된다면 민심이 크게 떨어질 것 같은데 북한 내부 주민들이 알게 될 경로는 없을까요? 특히 이게 정보는 아마 이럴 거예요. 러시아에 나와 있는 외교관이나 상사 주재원, 유학생 이런 친구들이 북한으로 귀환하거나 아니면 북한과 통화를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아마 유입이 될 거예요. 또 해외에 있는 북한의 외교관들 이런 사람들이 평양하고 통화를 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유입이 돼서 아마도 번질 거예요. 금방 번지는 거고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아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러시아하고 우리가 아무리 가깝지만 그렇다고 거기에다가 전투병력을 보내가지고 애들을 죽게 만들어? 그것도 뭐 제대로 저것도 안 된 지휘 작전 체계 이런 것도 안 갖추고 가가지고 그렇게 소모적인 죽음을 해야 되나? 이런 거에 이제 있을 거고 아마 참 뭐 참담한 얘기지만 전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북한군 사상자가 본격적으로 나와서 그 시신이 북한으로 이송되고 뭐 이러는 일들이 현실화되면은 북한 내부가 더 술렁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김정은의 어떻게 보면 자충수, 도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김정은도 여러 가지로 계산을 안 했겠어요? 그런 가능성? 얘들을 해외 내보낼 경우에 그 부담, 또 주민들이 술렁거리는 거 이건데 결국은 공개하지 못하고 비밀리에 한 것 자체는 그만큼 지금 북한이 그 민심 부분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젊은 청년들 그 죽는 거 이거는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정책이나 모든 걸 떠나서 자기 자식이나 이런 쪽이 죽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한이나 이런 부모들 그런 부분은 그거 누가 맡겠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지금 변수가 될 수 있는 거죠. 북한군들이 대우나 보상을 잘 받고 있긴 한 건가요? 북한군이 파견되기 전에 러시아가 네팔과 인도에서 용병을 수입해서 이제 썼대요. 그 임금도 이제 한 2,000불 정도 되는데 월. 그런데 이 네팔하고 인도의 용병들이 러시아 지휘관 밑에 배속이 됐는데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러시아의 그 인종차별, 인도나 뭐 파키스탄 이 사람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렇게 배고픈 상태에서 전투를 하고 또 그 총알바지로 내몰리고 이러면서 되게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데 북한도 아마 거기에서 예외는 아닐 거예요. 북한군들의 집단 탈영이나 이탈 상황은 없을까요? 지금 이제 북한군 이번에 파견되면서 가장 제가 좀 흥미롭게 본 것 이건 너무 좀 끔찍하다 이렇게 한 게 북한군이 그 부대에 처형조를 운영한다잖아요. 그러니까 탈영을 하거나 또 돌격 앞으로 했는데 오지 않거나 심지어 이제 작전상 뭐 후퇴 이렇게 했는데 후퇴 안 하고 거기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을 그 군 중에 자기네 이제 북한군 중에 그 보위 요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정보기관 요원인데 군 정보기관 소속 그 충성심이 강한 친구들을 처형조로 배치해서 뭐 저격수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 이탈하는 병사들을 처형을 한다 이런 거죠. 그만큼 북한이 말씀하신 집단적인 탈영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이탈, 또 뭐 탈북 기순이겠죠. 결국 결과로 보면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해요. 최근 김정은의 경우 수위가 높아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정은 관련해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제 경호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자료 화면으로도 북한이 공개한 화면으로도 확인이 되는데 우리 예전에 판문점에서 뭐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김정은이 탄 벤치를 그 장신의 경호원들이 막 뭐 한 20명 이 정도가 옆에 같이 뜀박질 하는 걸 봤었잖아요. 근데 외부에 노출됐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돼요. 뭐 싱가포르나 하노이에 가서. 근데 북한 내부에서 그것도 북한군 부대를 방문했거나 이런 경우에 그렇게 경호원들을 둘러싸이게 해가지고 경호한다? 이거는 자기 최측근 지지 세력도 못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북한이 파병한 그 특수부대, 정예 부대를 김정은이 얼마 전에 그 훈련을 참관하러 갔었거든요. 북한 지역에서. 근데 북한군들이 사격 훈련하는 걸 김정은이가 이렇게 지켜보는데 거기에 보면 사격하려고 이렇게 엎드린 병사들을 뒤에서 특수 군복을 입은 그 경호원들이 다 손에다가 방아쇠 걸고 이렇게 병사들 있는 쪽을 겨냥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너가 만약에 땀만 먹고 총구를 돌리거나 김정은을 향해서 돌리거나 하면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김정은의 경호와 관련해서 새로운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올 초에 푸틴이 김정은한테 승용차를 한 대 선물했어요. 아우루스라고. 그게 이제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라 그래는 아주 정말 최고급 세단인데, 이걸 너 업무할 때 이제 전용 차량으로 써라, 이렇게 줬는데, 김정은이가 그 뒤에 푸틴한테 똑같은 걸 한 대를 더 요청해가지고 선물을 받았죠. 그거는 왜겠어요? 차량을 2대를 동시에 운행해서 어느 차에 김정은이가 타 있는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수시로 앞뒤를 바꾸고 이렇게 똑같은 차를, 번호판도 똑같이 해서. 경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저격수나 아니면 테러범들이 어느 차에 탔는지 모르는 이런 좀 확신이 들지 않으면 그 작전을 하기가 되게 제한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 정도로 경호에 이제 신경을 쓰는 건데, 지금 이제 질문하셨지만 최근 들어서 경호가 그러면 왜 북한이 또 강화를 했을까 보면은, 김정은은 이제 북한 내 반체제 세력이나 아니면 뭐 한국과 미국 이런 쪽에서 김정은을 제거하려고 그럴 때 우리가 뭐 김정은 제거 작전을 그렇게 쉽게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또 입장이 다를 수 있죠. 한미가 언제든지 나를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일정 부분 경호를 해왔다면, 우크라이나에 북한이 참전함으로써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김정은은 이제 국제적인 제거 목표가 된 거예요. 우크라이나도 김정은을 얼마든지 테러나 암살 등의 방법으로 제거할 명분이 있잖아요. 러시아에 참전함으로써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은 북한군 최고사령관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김정은을 우크라이나가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경호가 이제 더더욱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경호 부분 강화된 거 보면 김정은에 대한 어떤 북한 사회의 어떤 특성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북한이 소위 말하는 이제 유일지배 체제잖아요. 수령, 김정은 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 뭐 그런 노래도 있어요.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고 우리도 없다,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는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최고 지도자나 국가 원수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불가피하게 어떤 상황 때문에 불행하게도 유고 사퇴를 하면 새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유일지배 3대 세습 독재자가 없어지면, 물론 뭐 김주애를 내세운다? 근데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경호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하고 철저하게 되고 있어요. 김정은 체제 불안정 문제와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그동안의 북한 체제의 어떤 붕괴 우려, 붕괴 관측 이런 것들이 많았죠. 94년 7월에 김일성 주석이 죽었을 때도 그렇고, 2011년에 이제 12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북한 체제가 오래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김정은이 지금 13년을 집권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좀 버거울 정도로 점점 이제 핵이나 미사일을 통해 가지고 강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죽었을 때 안 무너졌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런 북한 체제가 내구성을 많이 갖추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특히 저는 뭐 북한의 군사력이나 핵, 미사일 이런 것들은 별로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그게 북한 체제를 지켜줄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랬으면 왜 핵을 2, 3만 기 가지고 있는 소련이 왜 무너졌겠어요? 핵은 김정은의 생각과 달리 체제를 보장하는 어떤 보증수표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북한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젊은 세대들이에요. 청년들이 이제는 체제에 더 이상 충성하지 않고 외부 세계에 눈뜨고 자기네들이 속았다는 걸 깨닫고 있잖아요. 그리고 얘들은 점점 더 커가요. 생각이. 그거를
김정은이가 너무 잘 알아요. 왜 그렇겠어요? 김정은도 84년생, 이제 40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MZ세대 하는 MZ세대 끝에 거의 걸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젊은 세대들의 생각을 자기가 알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뭐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해가지고 남조선 드라마 영화 봤다고 징역 5년에서 15년형.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 명이 보면 무기징역. 그렇게 가혹한 처벌을 하는데도 북한 젊은이들이 끊지를 못하겠대요. 여기 온 친구들 보면 그게 말하자면 계급이고 서열이에요. 자기네들 사회에서는. 야, 너 아랫동네 거, 그러니까 남조선 거 몇 개 봤니? 나는 10개 봤어. 나는 30개 봤어. 50개 봤어. 나는 150개 봤어. 한국 드라마 150편 보면 어떻겠어요? 처음에는 저거 남조선이 선전용으로 만든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한두 편 보고는. 근데 점점 볼수록 막 새로운 세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서 이게 또 정말 미치겠는 거는 한국 드라마를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지 1, 2, 3편 보다 보면 막 그 다음 거를 못 보면은 막 잠을 못 잘 정도로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서 볼 정도로 이제 중독성이 생기고 이런다는 거죠. 그런 요인을 김정은이가 과연 막을 수 있겠어요? 저렇게 가혹한 처벌을 하는데도 애들이 끊임없이 보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김정은 체제에서 좀 가장 위험 요인 중에 하나라면 저는 김정은 건강 문제. 네. 지금 이제 40대니까 버티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사실 40살 된 청년의 건강 문제를 놓고 너 건강 문제 때문에 오래 못 살까 이러는 게 사실 좀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닌데 김정은의 건강 심각해요. 흡연에다가 뭐 불면증 치료도 받고 있다 그러고 또 비만 이런 거 그런 것들이 그냥 뭐 우리 사회에도 뭐 그 정도 체중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김정은의 그거는 그 극도의 그 스트레스, 자기가 핵이나 미사일 이런 것 때문에 뭐 미군 정찰기나 이런 것들 하늘 오락가락하고 이러는 거 보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오는 이제 폭음과 폭식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건강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살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약간의 그 종합병동식으로 여기 뺨에 보면 뾰루지 같은 것도 났는데 이게 이만큼 막 커졌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손을 못 대고 있는 거 보면 그것도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건드리면 안 되는. 깔끔하게 이렇게 제거하면 될 텐데 쉽게 제거 못하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 2011년 12월, 2012년부터 집권했는데 집권한 지 1, 2년 안 돼가지고 무릎 수술해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녔잖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건강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김일성도 그렇고 김정일도 그렇고 둘 다 그 심근경색, 순환기 계통으로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 인자가 지금 김정은한테도 분명히 와 있을 거고, 뭐 북한이 말은 뭐 열차에서 집무를 하다가 뭐 돌아가셨다 지방에서 이랬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김정일하고 김일성은 아마 그 수면을 하는 중에 취침을 하는 중에 그런 급성 심근경색이 와서 만약에 아마 집무를 보는 과정이나 이랬으면은 그 얼마든지 응급조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늘 주치의가 옆에 있고 이러니까 살렸을 거예요. 현재 북한은 러우 전쟁 집단 탈영에 대해 대비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사실은 어디에나 처형들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병사들이 제일 무서운 게 전쟁 공국 때문에 탈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교들이 항상 그걸 감시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럼 탈영하면 어떻게 돼요? 현장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 즉결 처분도 해요. 전쟁 전시에는. 그런데 이제 북한은 이게 그걸 아니까 처형들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왜냐? 전쟁하고 싸워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인민군 입장에서. 뭘 돈을 위해서 돈 안 줘. 애국심을 위해서 우크라이나하고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북한하고. 그죠? 그 다음에 낯선 땅에서 왜 싸워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군 보고 갑자기 우간다나 저기 요르단 가서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에 이란하고 싸우려면 싸우고 나겠어요? 안 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인민군들은 싸워야 될 의미가 없다. 왜 싸워야 되는지. 전쟁은 사기가 중요해요.
내가 왜 싸워야 되는지 의미와 의지가 그 전의가 중요한 거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병된 인민군들은 상당히 많은 희생, 탈영, 그다음에 이탈, 심지어 대한민국 온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인민군들이 해외 파병을 나가서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러시아는 우리가 보기에는 독재국가, 불량국가지만 인민군들이 보기에는 천국이에요. 자유스러운 나라예요. 그러면 인터넷 마음대로 하지, 전화하지, 그다음에 급식 좋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놀라운 신세계지. 북한 인민군의 30%가 양식실조거든요. 러시아는 아니거든요. 잘 먹거든. 러시아는 세계 3대 식량 수출국이에요. 식량, 비료, 밀가루, 비료, 에너지 3대 수출국이거든요. 식량 남아돌거든. 고기를 잘 먹거든. 그런데 여기서 맨날 비료 굶다가 가면은 뭐 인터넷 같은 거 마음대로 러시아군 스마트폰 하는 거 보면 눈 돌아갈 거 아니에요. 막 오늘 재밌는 거 많잖아요, 여기. 그러면 상당히 영향이 있겠죠. 이게 12,000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게 되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갈 텐데 그걸 경험하고 만약에 인민군이 북한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 변화에 싸게 될 수도 있죠. 해외 파병된 인민군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면 위험성이 높지 않나요? 어쨌든 폐쇄적인 북한에서 MZ세대가 대규모로 자유세계에 속하는 그나마 러시아에 갔으니까 이 영향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규모 전사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에요. 북한도 하나하나 잘 기르자거든요. 근데 아무리 독재체제지만 자기 자식이 의미 없이 전사했다 그러면 부모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 상실감? 그러니까 김정은은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한 거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 악마의 손을 잡았다. 악마와 계약을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어느 댓글에 그렇게 써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정은도 악마라고. 악마와 악마가 손을 잡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웃지만 저 어린 사람들이 의미 없는 전쟁에 지금 죽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마와 손을 잡은 건 맞죠. 러시아 파병 후 실제 북한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현재 북한 내부 분위기는 울고불고 난리 났다. 그런 징후는 없어요. 제가 아는 정도.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첩보로는 다만 어떤 소문이 났냐면 제7총국 산하의 공병국이 갔다. 그 7총국은 옛날에도 돈 벌어 나갔거든요. 건설로. 그렇게 소문이 났답니다. 근데 그게 진짜로 7총국이 갔는지 아니면 북한 당국이 거짓말하는지 그건 모르죠. 왜냐하면 전투병력에 갔다 그러면 부모들이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건설하러 가서 돈 벌러 갔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의도는 몰라요. 그러나 북한에 난 소문은 7총국이 갔다. 이렇게 소문이 났대요. 그러니까 뭐 격리시켰다 울고 그건 확인을 못했어요. 격리시킨 건 제가 보기에는 신빙성이 반반이에요. 왜냐? 군인이 12,000명이면 4인 가족 치면 5만 명일 거 아니에요. 5만 명을 갑자기 어디다 격리시켜요? 지금 집도 없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죄인도 아닌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현재까지는 큰 동요는 없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대규모 전사자가 발생할 경우 언제까지 못 숨길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그 전쟁에 우리 애들이 왜 갔어? 왜 죽었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 그럼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해외 파병된 인민군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쿠르스코의 이제 전투에 참여할 것 같은데 자 지금 이제 그림 보면서 인민군의 역할을 설명해 줄게요.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우크라이나 영토거든요. 이 우크라이나 영토가 한반도의 3배쯤 돼요. 3배.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남한의 6배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남한 영토만큼 크림반도에서부터 돈바스 동쪽까지 남부 해랑, 동남부 해랑을 뺏긴 거거든요. 자, 이제 전투 전황을 좀 볼게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요게 크림 공화국이 있고 오른쪽에 고동색 맨 밑에 오른쪽 동쪽에 루간스크 도네츠크가 있죠. 이쪽은 이 크림 공화국은 원래 54년 이전에는 러시아 영토였고 루간스크 도네츠크는 러시아 계 쪽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여기가 2014년에 크림반도를 뺏어갔고 루간스크 도네츠크 내전을 일으켰어요.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이 상태에서 이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그게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2022년 2월 25일, 24일 날 침공했거든요. 그림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왼쪽에 이 왼쪽 그림 보시면은 크림반도에서 위로 올라갔죠. 빨간 부분이. 그 다음에 루간스크 도네츠크에서도 지금 면적이 넓어지고 있죠. 지금 빨간 부분이 러시아가 점령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상한 게 갑자기 북쪽에 빨간색이 많아졌죠. 키이우 근처까지도 있잖아요. 지금 키이우 근처까지도. 북쪽으로 돌아서 러시아군이 전면적으로 침략을 한 거예요. 남부와 북쪽에서. 자, 3월달 오른쪽에 3월달 그림이거든요. 한 달 뒤 3월 24일 어떻게 됐어요? 북부에 상당히 많은 면적을 점령을 했죠. 그리고 남부를 보면 남부의 크림반도와 도네츠크, 루간스크를 이어버렸죠. 빨간 부분으로. 이때만 해도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수도 키이우까지 지금 점령당하고 있었으니까 한 달 동안에. 그런데 한 달 뒤에 반전이 일어나요. 요 그림을 보시면 이상하죠? 그 위에 점령했던 부분이 하늘색 부분으로 바뀌었죠. 그 빨간색은 남쪽으로 지금 줄어들었죠. 그 하늘색으로 된 부분은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다가 퇴각한 거예요. 왜 퇴각했을 거예요?
여기 들어간 병력들은 러시아가 전멸당했어요. 왜냐? 우크라이나군이 2014년 이후로 이렇게 들어올 걸 알고 준비하고 있었거든. 나토군이 훈련을 시켰거든. 그러니까 2014년 크림반도 뺏기듯이 그렇게 쉽게 뺏을 줄 알고 들어갔는데 전쟁이 일주일이나 한 달밖에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웬걸 우크라이나군이 잘 싸우거든. 키이우까지 들어가면 젤렌스키는 도망가고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친러계 주민들이 봉기해서 친러 괴뢰 정부를 세우고 우린 나온다. 이거 얘기했는데 이게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선이 광범위하면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전선을 어떻게 남쪽으로 축소시킨 거예요 지금. 러시아 붙어있는 쪽으로. 자, 그럼 오른쪽 그림 보면 빨간색 부분이 많이 줄었죠. 오른쪽 그림에. 이게 언제냐? 올해 24년 2월 4일이거든요. 빨간색 부분이 줄어든 건 뭐냐? 우크라이나가 그 영토를 회복한 거예요. 많이 회복했죠. 상당 부분. 그 다음에 그림을 볼게요. 이제. 자, 요거 보세요. 이제. 요게 다음번이 올해 8월 25일 그림이거든요. 변화가 나타나요. 이 왼쪽 그림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왼쪽 그림에 수미라고 하는 그 중간 부분에 좀 위쪽에 유크레인이라고 써있는 그 위쪽에 수미라고 써있거든요. 그쪽이 사실 쿠르스크예요. 지금 표시도 안 나오죠. 그 오른쪽이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점령한 지역. 이게 1000제곱킬로미터쯤 돼요. 서울시 한반반쯤. 이걸 갑자기 8월 달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해버린 거예요. 모두를 놀라게 했죠. 남쪽 방어만 하다가 갑자기 파죽지세로 러시아 영토를 침공한 거예요. 젤렌스키가 도박을 한 거예요, 지금. 그동안은 우크라이나가 땅만 뺏겼는데 거꾸로 러시아 영토를 남한 영토 정도를 뺏긴 다음에 서울시 면적의 한 배 반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이게 언제냐? 8월 25일 오른쪽 하늘색 그림입니다. 빗금 쳐진 부분. 자, 그랬더니 러시아는 어떻게 해요? 또 반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땅이니까. 자, 요걸 보세요. 자, 왼쪽 그림의 전황은 이제 10월 12일인데 10월 10일 전황에는 그 남부 전선에 뻘건대는 큰 차이가 없어요. 자, 오른쪽 그림 보세요. 서울시 한 배 반 면적을 점령했는데 파란색이 많이 줄었죠. 빨간색하고 이 짙은 노란색은 빨간색은 러시아가 회복한 지역이고 짙은 노란색은 러시아가 우세를 보이는 지역이에요. 많이 회복을 했죠, 이제. 그렇죠? 그다음에 또 볼까요? 요건 뭐냐면 11월 9일 날이에요. 자, 남부의 빨간색은 거의 변화가 없죠. 그다음에 오른쪽 보면 쿠르스크, 러시아 지역. 여기서 러시아가 조금 더 회복했죠. 아까보다. 그죠? 요게 현재 현황이에요. 그러면 인민군이 어디 갔냐? 이 쿠르스크에 파견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쿠르스크는 왜 중요하냐?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남한 면적만큼 뺏었잖아요. 근데 이건 서울시 한 배 반 면적에서 이제 서울시 면적도 안 되는 쪽만 우크라이나가 점령했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에요.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푸틴은 자국의 영토를 외국 군대에게 뺏긴 최초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잖아요. 푸틴이 맨날 어떻게 해요? 맨날 이렇게 우통 벗고 다니고 총 들고 다니죠. 나는 강해 그랬잖아요. 근데 자국 영토를 뺏겨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건 푸틴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라도 이 땅은 수복해야 되겠죠? 이건 자존심의 문제예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집권하면 하루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낸다고 그랬거든요. 전쟁 끝낼 거예요. 1월 20일 날, 2025년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 이제 취임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 전쟁을 끝낼 거예요. 강제 휴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푸틴한테는 그 점령지 인정해주고 우크라이나한테는 무기를 안 줄 거예요. 이제. 그럼 싸울 수가 없잖아요. 강제휴전 요걸 갈 거거든요. 그럼 지금 푸틴에게 남은 시간은 언제예요? 1월 20일까지. 2달 정도밖에 안 남은 거죠. 이 안에 이 쿠르스크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회복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쿠르스크라는 러시아 땅을 뺏긴 상태로 휴전하게 될 거 아니에요. 트럼프 때문에. 그러면 푸틴은 어떻게 돼요? 러시아 영토까지 뺏겼네? 그럼 러시아 국민들이 인정해 주겠어요? 자존심 상하죠. 그러니까 푸틴은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젤렌스키 입장은요? 지금 남쪽 국경은 지금 변화가 거의 없죠. 전선 축소시킨 이후로. 여기는 그냥 요만큼 매일 밀고 밀리는 요 싸움이에요. 그냥 피비린내 나는. 한쪽이 완전히 확 뚫고 못 들어와요. 교착돼 있어요. 그럼 남쪽을 못 뚫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방비였던 쿠르스크를 점령한 거예요. 그럼 쿠르스크는 면적이 아니라 상징성이 크잖아요. 그럼 휴전 협상은 어떻게 돼요? 내가 쿠르스크 줄 테니까 남쪽에 있는 땅 내놔 이럴 거 아니에요. 쿠르스크는 조금이지만 푸틴에게는 절대적으로 자국의 영토니까 회복해야 되죠. 요 조금을 가지고 남쪽에 있는 많은 땅이랑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이 땅을 점령한 점령지를 수호해야 돼요? 뺏겨야 돼요? 절대 점령지를 수호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인민군이 여기 왜 갔느냐? 지금 남쪽 전선에서 병력을 빼게 되면 푸틴 입장에서는 병력이 부족한데 지금 남부 전선에서 병력을 빼서 쿠르스크에 투입을 하면 어떻게 남쪽이 뚫릴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군한테. 여기서 병력을 못 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병력을 들고 모아야 되는데 러시아는 병력이 없거든. 어디 있어요? 인민군이 있던 거지. 인민군을 불러와서 이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가 있어요. 쿠르스크 배평원이거든요. 2차 세계대전 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탱크 수천 대들이 동시에 충돌했던 데예요. 수천 대의 탱크가 평원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탱크와 장갑차가 없으면 전쟁을 못 해요.
근데 북풍군단은 탱크와 장갑차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푸틴 생각은 뭐냐면 북풍군단 인민군한테 탱크와 장갑차를 나눠주면 러시아 쓸 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지금 제일 큰 관전 포인트는 인민군이 러시아군에 흡수돼서 혼성 편제로 부대를 편성할 거냐 아니면 단독으로 작전할 거냐 이거거든요. 그때 대사 전문가들은 혼성 편제는 어려울 거다. 언어가 안 통하잖아. 언어가. 단독 편제는 통역관만 있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군사 교리가 다르니까 호흡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이 신사임당에 어떤 사람이 와서 신입사원이 한 달 있는다고 그래서 10년, 20년 근무하던 사람이랑 호흡이 맞겠어요? 안 맞죠? 인민군이 단독으로 경무장한 탱커와 장갑차는 지원 안 해주고 왜? 러시아가 써야 되니까. 전선의 한 축을 맡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인민군이 병력이 부족하더라도 그쪽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병력이 분산되겠죠, 방어 병력이. 그럼 인민군의 희생을 통해서 중무장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뚫겠다. 이 작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총알바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스탈린이 이런 말을 했고, 스톰제트라는 작전이에요. 스톰제트.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쓴 개념인데 스탈린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악마적 명언인데 한 사람이 전사하면 개인적인 비극이다. 근데 100만 명이 전사하면 통계일 뿐이다. 그러니까 스탈린은 인해 전술, 그러니까 쿠르스크 전투에서 스탈린이 이겼거든요. 주코프 장군이라고 하는 명장이. 그때 탱크의 소모 비율이 독일 한 대였을 때 러시아는 3대였어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독일이 이긴 거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이겼어요. 왜냐? 독일은 이 한 대를 소모하면 회복을 못했는데 러시아는 3대를 소모하면 6대를 만들어냈거든. 이 개념이 스톰제트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해 전술로 병력을 밀어놓으면 무장도 없는 그 빈약한 병력들을 집어넣으면 적군이 쏠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그럼 쏘면은 적군의 대포가 병력이 어딘지 위치가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스톰제트 부대의 희생으로 적군을 괴멸하는 개념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민군 이번에도 그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인민군의 희생을 통해서 주공. 이제 보조 전선이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안 막으면 안 되니까 병력이 보내야 되겠죠. 그럼 이 주전선이 얇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러시아가 뚫겠다는 개념의 작전을 구상하는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에요, 지금. 그리고 인민군의 희생이 막대하게 발생하겠죠. 탱크 장갑차에 야포도 없는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개인 휴대 장비, 소총, RPG, 60mm 박격포, 그다음에 그 평을 도보로 대드론 작전에 지금 아무런 엄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상태로 전쟁이 수행이 되면 대규모 인민군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쿠르스크를 어떻게든 수복해야 되는 푸틴, 부족한 병력 자원을 인민군에서 채우고 있고, 그런데 이게 단기간에 쿠르스크가 점령이 안 되면,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인민군이 와야 되겠죠. 그러면 인민군 수만 명이 전사하는 건 시간 문제다. 하루에 러시아군 1200명씩, 1200에서 2000명이에요. 평균이 1200명인 거지. 1200에서 많을 때 2000명까지 소모되거든요. 그러면 인민군은 12000명이라고 그래봐야 2000명씩 소모되면은 6일이면 소모되는 거고, 단순 계산했을 때. 12,000명에서 1200명에도 열흘이면 소모되는 숫자인데 이게 거기다 장비도 없는데 러시아군보다 소모율이 훨씬 높을 거 아니에요. 전사율이. 자살행위죠. 자살행위. 나이도 어리고 전투 경험도 없는 이 인민군 폭풍군단 이 어린 친구들이 옆에서 그런 많은 전사자들이 발생을 하면 전쟁 트라우마, 공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규모 탈영, 유탈 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푸틴의 절박함이 인민군을 끌어들였지만 많은 희생과 거기서 전투력은 또 입증도 안 됐잖아요. 지금 장비도 없고 이게 지금 인민군의 현재의 역할이고 현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김정은과 푸틴은 왜 이런 거래를 한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언론에 그럴 거예요. 외화 돈 벌려고 보냈다 그런 얘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김정은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다. 우리가 월남전 때 64년부터 73년까지 32만 명을 파병한 대가로 한국군의 전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어요. 그때 M1 소총이라고 단발 소총이 M16이라고 하는 반자동 소총으로 바뀌었어요. 미군이 바꿔준 거죠. 그다음에 69년에는 F4 팬텀이라고 하는 하늘의 도깨비라고 하는 비행기가 당시 세계 최강이었어요. 미국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3번째로 받은 나라였어요. 일본도 이스라엘도 못 받는 거였어요. 69년에 이 팬텀 1개 대대 18대를 왜냐 우리가 안보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때 푸에블로 난폭 사건, 무장공백 침투 이런 것 때문에 한국군이 월남전에서 우리 병력 뺄 거야 이러니까 서둘러서 야 그러지 마 라고 그 당시 세계 최강의 F4 팬텀 1개 대대를 무상으로 임대해줬어요. 기한은 무제한, 돈은 무상. 그럼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 5년간 국민들은 잘 모르는데 그 팬텀 때문에 동북아 최강의 공군력을 유지한 적이 있어요.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모두 다 게임이 안 되는 최강의 공군력을 유지한 적이 있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은? 김정은이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김정은이 꿈이 뭐겠어요? 북한군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 공군 전투기. 북한군 전투기 없거든요. 미국이 지금 몇 대가 갈게요. 지난해 9월에 바스터친이 우주기가 왔을 때 러시아 방문했을 때 김정은이 제일 오래 머문 데가
러시아 전투기 공장이었어요. 심지어 전투기 타먹고 싱글벙글 웃었어요. 뭐 무슨 얘기예요? 러시아가 준다고 약속했겠죠. 지금은 못 주더라도 전쟁 끝나면 준다고 약속했겠죠. 전차, 야포, 그 다음에 장갑차 이런 인민군의 현대화를 해줄 수 있는 기술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핵미사일, ICBM, 핵추진 잠수함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시켜주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러면 한국군의 지금 핵을 가진 북한에 비해서 우위가 있는 게 뭐냐? 바로 재래식 전력이거든요. 근데 북한이 이걸 따라잡으면 어떻게 돼요? 핵도 있고 재래식 전력도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악몽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 인민군들이 어찌됐건 쿠르스크 전투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면 어마어마한 현대전에 대한 경험을 획득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그 경험 누구한테 쓰겠어요? 대한민국에 쓰겠죠. 그러니까 인민군 파병으로 김정은을 얻는 게 너무 많겠죠. 돈도 받아, 전투기도 받아, 재래식 전력 현대화도 받아, ICBM 핵 추진 잠수함, 핵무기 기술도 핵심은 안 주지만 핵심은 주지 않을 거예요. 어느 나라 준 적이 없으니까. 그럼 어느 정도 동량은 기동량은 받을 거 아니에요, 조금은. 그러니까 받을 게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죠. 근데 뭐 달랑 단돈 뭐 외화 좀 벌러 갔다? 그건 김정은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은 우리하고 무관한 전쟁이에요? 관계가 있는 전쟁이에요? 관계가 있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쟁이니까 살상무기 지원하고 참전하자. 그것도 극단적이에요. 왜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우 전쟁이 어떻게 돼요? 한반도로 전이가 되잖아요, 지금. 그 다음 우리 전쟁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자. 이거 틀린 거죠. 왜 관계가 없어요?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주는 거죠, 안보 상황에. 그리고 만일에 포로로 잡힌 인민군이 나 대한민국으로 갈 거야. 그럼 얘기가 복잡해지죠. 그 사람들은 다 잠재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가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젤렌스키는 뭐 러시아 포로와 바꾼다고 그러는데 러시아가 인민군이랑 자기네 포로를, 우크라이나 포로를 바꿔주겠어요? 인민군의 러우 전쟁 파견으로 러우 전쟁은 우리와 관계 있는 전쟁이 됐다. 우리 전쟁이다 아니다 싸워서는 안 된다. 우리가 면밀히 주시하고 우리 안보에 대한 영향, 그다음에 파견된 인민군의 동향 여러 면에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살상무기 지원하고 참전하고 뭐 이것도 극단적인 거고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다라는 것도 극단적이에요. 우리 국익에 안보에 관계가 있는 전쟁이 돼버렸어요.